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72회 2부 시작합니다. 추억 속의 사진이나 우리 아이가 꼬물꼬물 처음으로 그린 그림, 삐뚤삐뚤 뒤집어서 쓴 글씨로 처음 써준 편지, 아이가 받아온 상장 보관하기 어려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스톤 코팅기가 있으니까요. 처음 모습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파인스톤 코팅기를 검색하시면 별점 4.8의 파인스톤 코팅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세단기, 재단기, 재봉기, 열쇠 보관함, 지폐 개수기, 출퇴근 기록기, 금고 등 많은 사무기기도 있어요. 전화번호 02-2635-2425 ps1.co.kr 파인스톤 코팅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고요. 우주 최고의 용인 전문가 선진 선대희 소장님, 그리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낙곱살 172회에서는요. 개혁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그리고 이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를 과연 어떻게 바꿀 건가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치권 한편에서, 그리고 또 이 하승수 대표님도 주장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선거제도 개혁이잖아요. 네. 지금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의 선거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좀 핵심을 얘기해 주신다면 뭘까요? 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표심이 왜곡된다. 표심이 왜냐하면, 왜곡된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하면 되는 걸로 뽑으니까 네. 1등 찍은 표만 유효하고 2, 3, 4등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는 국회보다 지방의회가 더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경남이나 울산, 부산에서 지난번 2014년 지방선거 할 때 50%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네. 근데 의석은 90% 이상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한 50% 정도 받으면 지역구를 다 싹쓸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비례대표는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뭐 나눠줘봐야 다른 정당이 못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50%대로 지역구를 싹쓸이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90% 이상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부울,경, 대구, 경북까지 다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나올 수 있는 이 표심 왜곡 현상을 잘 보여주는 건데, 국회는 이제 이 지역마다 센 정당이 좀 다르니까 그 정도로 왜곡되지는 않는데 지방 선거는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선거 제도가 가진 첫 번째 문제점은 승자 독식인데 자연스럽게 표심이 왜곡되고,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표의 등가성인데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네. 이게 상식인데 전혀 동등하지 않은 거죠. 50% 받은 정당이 90% 가져가고 30% 가까이 받은 정당은 3%밖에 못 가져갑니다. 예, 이게 뭐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고 호남에서는 또 뭐 지금 민주당 쪽이 또 유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일당 지배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심 왜곡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방은 될 때. 그렇죠. 그러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국회에 못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대, 30대 합쳐가지고 2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공천 못 받으니까. 제 친구가 국회 지난번 그 선거 때 네. 공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 아는 동생이. 예. 그래서 야, 몇 번 이랬더니 저기 그 정의당에서 17번 받았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래 화이팅 이랬다는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는 그래도 좀 청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었는데, 근데 지역구는 어쨌든 청년이 공천을 못 받잖아요. 큰 정당에서. 그쵸. 여성도 또 못 받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여성 비율이 17%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뭐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영세 자영업자들, 뭐 치킨집 사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거대 정당이 공천을 받아야만 국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 자체가 점점 더 특권 계급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5세까지 올랐고요. 당선 시점 기준으로 평균 재산이 지금 40억이 넘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평균 재산액이 40억이라고요? 예, 평균 재산이 40억 넘었어요, 지금. 근데 중위 재산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거보다 적죠. 왜냐하면 거의 네. 재벌급에 있는 분들 빼고 나면 그러니까 뭐 안철수라든지 그렇죠. 뭐 누군가요? 또 뭐 그 김병관 의원인가. 김병관 의원도 예.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김세연 의원.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자산가니까. 근데 네. 그분들 빼고 나더라도 2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중에도 가난한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대자산가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주 너무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을 빼더라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재산이 뭐 5배 이상은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표심을 왜곡시키고 특권 계급화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의정 활동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번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면 지역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 의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되려면 지역구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회에서의 정책이나 이 정책 토론이나 의정 활동은 소홀해지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들은 국회에서 오히려 이 찬밥이 돼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한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번에 못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벌어집니다. 뭐 사실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 또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의원들 활동이 선거라는 그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 지역의 에너지도 좀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이거나 좀 이렇게 되게 좋은 방향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각종 동문회다 체육대회다 뭐 상가다 경조사다 이런 것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거나 주민들의 어떤 좋은 뜻을 받아안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친소관계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찍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인 거죠. 그냥 뭐 좋아 친해질 수는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맺어지면서 표를 매개로 해서 지역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 이 사업 해줘. 뭐 나는 뭐 이런 뭐 그 뭘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의 또는 어떤 자리에 넣어줘. 이런 것까지 이제 나중에 다 결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편으로는 정치 과정에서 이제 부패가 끊이지 않고 뭐 이 계속 유착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말씀대로 계속 뭐 지역구 관리하고 지역구의 이해관계 그것도 사실 몇몇 업자들의 이해관계인 경우도 많은데 뭐 그런 거 챙겨주고 하다 보면 결국 정작 국가의 일은 소홀하게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챙겨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들은 뭐 아무리 지역 대표성이 있어서 소통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국가의 일을 중심에 놓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전혀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네. 이렇게 딱 이원화시킬 수 없을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아예 지역구 선거를 안 하는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지역구 선거를 안 해버려요. 그냥 국회의원은 다 비례대표로만 뽑는 거예요. 네. 물론 정당이 민주화돼 있죠. 예, 우리는 정당 민주화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식의 지역구 선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전국을 그렇군요. 단위로 비례대표 선거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독일식 이런 말을 하는 게 독일은 우리처럼 지역구 선거도 하지만 전체 국회의석은 비례대표 그 정당 지지율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가지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해봐주세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는 지금 건가요? 독일의 독일은? 지금 네. 제도는 지금 어떻게 돼 네, 있는지. 독일의 제도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아주 절묘한 조합인데요. 지역구 선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1등 하면 되는 걸로 합니다. 네. 그런데 독일 국회의원 전체를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배분을 일단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지역구 한 표 찍고 정당 한 표 찍는데 1단계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나눠줘요. 가령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으면 어느 당이 정당 지지율이 30%가 나오면 일단 30%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90석. 90석, 300명에 30% 90석을 일단 주는 전 거예요. 잠깐 이해가 네. 지금 좀 안 되는 게 일단 지역구에서 그 뽑는다는 게 국회의원을 그 뽑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하고 유권자들은 투표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지역구 한 표 찍고 지금도 왜 비례대표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있으니까 말씀은 이제 네. 비례대표를 이제 중요한 그 거죠. 나눠준다는 예, 거죠. 예. 이제 정당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처럼 지역구 한 표, 정당 한 표 찍는데 중요한 거는 정당 한 표를 가지고 전체 의석을 다 일단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명의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90석을 일단 배분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당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는 70명이 1등을 했다. 그럼 70명 너네 인정해주고 모자라는 20명은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런 만약에 겁니다. 무슨 만약에, 말인지 예, 알겠어요. 그렇죠. 예. 제 수학과 나가. 아, 그러시군요. 네. 이해가 금방 좀 이해하시네요. 예. 예. 아, 간단한 이야기. 그럼 만약에 아니 제가 지역- 수학과 안 나와도 돼요. 이거. 네, 수학과 나가. 수학과가 아니라 산수만 배워도 다 하는 거고요. 그만해. 가지고 아 근데 지역구에서 많이 뽑혔는데 정당 지지가 이제 안 나왔다. 그럼 이거 예, 어떻게 그래서 되나?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예를 들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30% 지지를 받아서 90석을 배분받았는데 지역구에서 한 3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러면 모자란 60명은 다 비례대표로 채워지고요. 근데 지역구가 더 많이 뽑히면 어떡해요? 네. 만약 지역구에서 90석을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90명이 다 돼버리면 거기는 비례대표가 비례대표가 없고 그럼 더 많이 만약에 뽑히고. 91명이나 92명이 네. 되면 그거는 인정을 해줘요. 아, 초과 의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초과 의석. 독일의 제도에서는 어. 정당이 지지율대로 받은 의석보다 이 지역구가 좀 많은 경우가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초과 의석이라고 해서 그냥 인정을 해줘요. 아. 지역구에서 당선됐는데 그거 뭐 물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원래 300명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네. 뭐 초과로 한 서너 명이 더 붙다. 그럼 303명, 뭐 304명 독일은 이렇게 정원들이 국회 인정을 늘어나는 해. 의석이 늘어나요. 독일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하기 어렵고 독일 제도에서는 독일이 원래 598명으로 국회의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630명이 넘었거든요. 아, 그 초과 네. 의석 때문에. 네.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이 선거제도가 중요하니까 초과 의석이 좀 생기면 그냥 인정해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독일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인정해주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정당이 뭐 예를 들면 한두 석 정도 손해를 보는 걸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 보려고 할까요? 뭐 될 선거제도 것 같은데. 아니 소수 정당들이 손해를 보는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너무 나아지기 때문에 뭐 몇 석 손해 보더라도 독일식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는 게 훨씬 낫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는 다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정당 지지율이 그래도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훨씬 네, 뭐 그러니까 뭐 좀 네. 초과 의석 생겨서 뭐 몇 석 좀 손해 보더라도 지금보다 도와줘. 훨씬 나아집니다. 이러면 좀 예. 꺼줘. 이러면. 네. 지금보다 몇 석 훨씬 나아지니까. 아 네. 그렇군요. 이 독일의 이 선거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예, 지역구 대표도 뽑으면서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에 야당 대표를 할 때 이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2015년 2월에 중앙선관위가 이걸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면서 이걸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니 예. 트럼프의 마음도 녹인 우리. 왜 트럼프의 마음을 녹였잖아 우리 이가 아니야? 아니, 녹였지. 녹였잖아. 우리 쑥이 여사도 우리 쑥이 녹여 멜라니아를 웃게 했던 우리 쑥이. 정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승수 대표님은 이 독일의 선거제도 예.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그런 이- 겁니다. 이런 예. 거죠?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음. 전체 의석이 배분되게 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렇군요. 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예.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네. 네. 그러려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들어가서 후원을 해야겠네요. 후원도 해주시면 좋고요. 아, 네. 마음에 드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 선거제도 개혁을 하긴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이. 그래서 네. 뭐 비례민주주의 후원은 당연히 감사하게 받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이걸 통과시키게 국민들 여론을 만드는 게 지금 그러겠네. 너무 이거 좋- 청원 한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그래가지고 10만 넣으면 예. 좀 국민의 의사가 이 정도로 지금 예, 원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걸 좀 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고요. 이게 내년 초까지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개혁이 되면 바른정당도 추가 이탈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정당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생기니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대표님, 네. 대표님은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게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뭐 이 연대 안에서 뭔가 이런 네. 뭐 하시는 게 있나요? 네네. 뭐 어떤 지금 이제 그래서 전국의 모든 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까지 포함해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지금 연대기구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네. 지금 국회에 계속 압력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 네. SNS 세대라서 네. 뭔가 이게 길고 어려우면 맞아요. 잘 듣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말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거 너무 매력적이고 우리한테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좀 이 카드 뉴스 같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아니 카드 뉴스보다 어. 그냥 아까 말 그대로 민심 그대로 선거 개혁 이거 예, 하자. 예. 카드 뉴스 왜? 나 카드 뉴스 좋아한단 말이야. 나 매일마다 그거 보는데 카드 뉴스. 아니 왜 그- 눈을 부라리고 그래? 그 아니 좋아하면 해. 당신이 만들어. 저기 아, 네이버에서 진짜. 네이버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쳐보시면 네. 저희가 그래도 짧은 영상이랑 뭐 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많이 퍼뜨리시면 제가 좋고요. 퍼뜨릴게요. 예, 뉴스타파에서 만든 것들도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한 3분짜리 영상으로 지금 음. 제가 말씀드린 걸 설명하는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퍼뜨려 주시면 말씀대로 요즘 뭐 글보다는 영상 이게 익숙하니까 대표님 3분도 길어. 네 30초. 30초 30초 네. 안에 후려쳐야 돼. 그럼 다시 그거는 30초짜리 다시 만들기로 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네.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짜. 아 그럼 제가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홍보대사야 또. 그렇지.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래가지고 네. 30초 안에 후려치는 아 걸로. 30초 네. 네. 아유. 후려친다. 예. 그래서 지금 30초짜리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딱 이렇게 30초가 딱이에요. 예.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네네네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 전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런 방법을 채택한 나라가 독일. 예. 독일 말고 또. 정확하게는 뭐 비례대표제는 나라마다 좀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입니다. 네. 뭐 덴마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뭐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벨기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도입하기에 적당한 게 독일식이라고 보는 거고 독일식을 거의 비슷하게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1993년에 바꿨어요. 선거제도 바꾼 다음에 뉴질랜드 정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니까. 어떻게 좀 되게 네. 긍정적인 변화겠죠? 네, 긍정적인 당연히. 변화죠. 네. 9월 달에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근데 뉴질랜드 이번에 총리가 37세 비혼 아. 여성이 오, 총리가 매력있다. 됐어요. 예. 오, 섹시하다. 그리고 총리 네. 공약이 되게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뭐였어요? 뭐 대학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으로 만든다. 아. 최저임금도 인상시키겠다. 그리고 그리고 좀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어. 우리 선대인 소장님 맨날 강조하시는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했던 이야기까지 다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베꼈어? 지금 뉴질랜드 그 어. 총리에게 베꼈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내가 8, 9년 전부터 했던 총리가 그럼 이야기잖아. 베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니 세계적으로 다 공감대가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 어,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예. 일단 내가 거의 괜찮은 사람이라 공감대가 생기는 거지.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나라도 저기 자원외교나 네. 4대강 안 했으면 무상 교육 받았지.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데 진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집권당 총리가 어쨌든 37살 된 비혼 여성이 된 것도 파격적이지만 그러니까요. 공약도 굉장히 공약 또한. 좋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심 그대로 의석을 나눠 가졌는데요. 사실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1등을 했던 정당은 국민당이라는 정당이었습니다. 선거에서 1등한 정당 국민당이 1등했어요. 44%를 얻었어요. 오,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연히 과반수 이상 차지해서 음. 국민당이 집권하는 건데 근데 44%는 44%만 의석을 주는 게 뉴질랜드 선거제도입니다. 네. 아하. 독일식. 네. 그래서 이게 120석 국회의원 중에
뉴질랜드 국민당이 44%로 56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과반수가 안 된 거죠.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노동당은 뭐 40몇 석밖에 못 얻었는데 여타 소수 정당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연대해가지고 이제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 총리가 나온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 극적인 반전이었죠. 야. 왜냐하면 선거 결과 나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국민당이 또 집권하나 보다 이랬는데 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야, 한마디로 정말 민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당의 공약이 민심을 더 반영한 공약이었던 거죠. 뉴질랜드 민심을. 그래서 뉴질랜드의 다른 소수 정당들이 야, 우리 국민당하고 손 안 잡고 우리 노동당 밀어줄래. 그렇게 해서 노동당이 이번에 집권하게 됐어요. 야, 진짜 좀 그런 거 보면 네. 이 뉴스 볼맛 날 것 같아요. 네. 이 정치권을 지켜보는 맛이 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네. 우리 보면 한숨 나오잖아요. 네. 돌리잖아 보면 네. 이러면서 이러는데 네. 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민심을 반영한 그런 선거를 계속 치렀다면 뭐 한국이 사실 뭐 이 변화나 개혁도 훨씬 더 빨랐겠죠. 아, 그러니까요. 그 최태욱 교수님 나오셨을 때는 75%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잠깐 좀 소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5% 법칙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건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뭐 네.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예, 네. 한 그래서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 민주주의 제도를 국권이 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제도들을 가진 뭐 다수의 국가들은 대부분 한 75% 정도의 비율로 일반 서민들, 국민들한테 친화적인 정부들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정책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이 나라들이 발전을 한 거죠. 유럽의 복지국가들 다수가 그렇고 예. 지금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변화도 사실 그런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진보 정권이 집권하기도 어렵고 집권한다 해도 사실 계속 지금 같은 이렇게 반대,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런 발목 이제 잡히고. 네. 발목 잡히고 이러시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사회 진전과 개혁이 점점이라기보다 진전과 개혁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연동형 비례대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뭐 이런 제도들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예. 내각 책임제 뭐 맞는 제도가 아니냐. 대통령제에서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니까 뭐 연립정권 이런 거 사실 불가능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게 혹시 내각제로 가기 위한 음모?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음모? 근데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그래. 유지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예.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권력구조 뭐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발언하셨고요. 최근에도 국회에 가가지고 시정연설할 때 개헌을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런데 민심 그대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전제돼야 된다. 개헌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데 사실 선거제도가 더 기본입니다. 일종의 집으로 따지면 주춧돌이에요. 그 주춧돌 위에서 대통령제라는 지붕을 씌울 거냐, 뭐 의원 내각제 또는 뭐 요새는 뭐 의원 집정부제, 분권의 네. 대통령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어떤 지붕을 씌울 거냐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주춧돌은 이 비례대표제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되는 제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면서도 대통령제를 택했던 나라들도 많고 지금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 그 약간 좀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면이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믿으십시오. 대통령께서 다 알고 하시는 이야기니까. 믿죠. 예, 나는 그럼요. 믿지. 예, 아니, 대통령께서 정말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 신뢰하셔도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워낙 이제 불신하고 네, 이제 싫어하다 네, 보니까 네. 아니 뭐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다당제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이 여러 개 쫓겨져도 지금 뭐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말이야. 네. 나아졌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당제 필요하겠어?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어쩌다가 다당제라서 그런데요. 그쵸. 네, 그렇으니까 어쩌다가 하니까 자꾸 뭐 또 뭐 이탈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례대표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당제입니다. 그게 뭐 아까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독일이나 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 거죠. 국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쩌다가 다당되고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자유선진당이라고 충청 지역 기반으로 했던 당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 많이 얻었을 때는 20석 이상 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예, 지금은 진짜 어쩌다가 다당제인데 사실은 아까 선대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다당제, 이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제대로 된 다당제가 되고 그러면 정당들이 정책으로 평가받고 심판받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삶에는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네. 정말 이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네. 뭐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저는 뭐 이 예. 국회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그럼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이 국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선거할 우리는 때 늘 안 되는 국회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하니까 예, 예. 아니 오죽했으면 예. 그 허경영 후보가 이럴 네. 때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지지율이 좀 있었어요. 뭐 그래도 사람들이 꽤 뽑았었어요. 이제 그런 걸 그 사람 중에 당신도 속해 있었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근데 난 실제로 허경영 이분을 몇 번 뵀거든요. 근데 KBS 저 개그 프로그램 했을 때 한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근데 좀 빠져들긴 빠져들더라. 눈이 맑어. 눈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뇌에 주름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차 위에 소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그런데요. 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대로 네. 일 안 하는 것 같고 하도 네.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이고 뭐고 일단 국회의원 수 확 줄여. 쟤네들 네.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세금을 낭비해? 네. 이러시는데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인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하면 참 나쁜 사람이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특권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이제 변호사 휴업한 지 지금 12년 됐습니다만 어쨌든 변호사 문턱이 낮아진 거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서 문턱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숫자를 줄이면 어떤 집단의 숫자를 줄이면 특권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우리가 믿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아니 근데 네. 민주당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예, 아니고 문재인 저는 특보. 아니, 다른 문제에서는 대통령하고 의견이 제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선거제도 선거제도에 개혁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건 지난번 대선 때에도 왜 뭐 다른 후보들 중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자꾸 숫자라는 건 너무 네. 양적 개념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건데 설사 숫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높은 뭐 정말 이렇게 정책이라든 제도 좋은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남는 장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예산 감시를 잘하고 심의를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패 구조에 노출되지 않고 또 국민의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몇천억 쓰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좀 말씀이고. 그런 관점으로 네.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이제 민의를 좀 더 잘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그 구조를 반영하는 그 틀 속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역시 더 잘 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숫자가 늘어난다고 할 때 그게 굳이 국민한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돈 조금 의원들 더 늘리고 보장은 좀 더 늘려준다 하더라도 그거 뭐 몇십억 몇백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 몇십조라면 그리고 낭비성 예산만 적게 써도 그걸 몇십조 아낄 수 있다면 훨씬 큰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지금 300명인데요. 한 360명 정도로 늘리면 이 선거제도 개혁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네. 국회 개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지금 전혀 일을 못하는 국회인데 360명 만들어서 그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꾸면 그럼 훨씬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 예산이 지금 5,744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네. 그 예산 크게 안 늘리고도 360명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지금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국회 맞아요. 안에도. 네. 네.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홍준표 대표가 뭐 생활비로 썼다고 하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예. 그럼 왜 그거 넘어가요? 은근슬쩍.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다음 주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 고발이 어디서? 모집하고 있고요. 저도 아.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네. 지금 고발 사이트를 오픈을 했어요. 아. 그 시민단체는 뭔가요? 거기는 세금 도둑 잡아라는 시민단체. 세금 아니 도둑 세금 잡아. 협정에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 세금 거 아니에요? 혁명당이 너무 이제 네. 점잖은 하시- 이름이라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막 세금 가는 도둑 이름으로. 잡아라. 예. 아 근데 네. 그거 왠지 내가 다시 이게 총수를 맡아야 될 것 같은?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죠. 아니 왜 그래, 나한테 연락이 그날- 없었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아니 근데 예.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이름이 딱 이 사람들한테 꽂혀야지. 네.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지지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 주로 고발을 전문으로 하고 만든 단체인데 아, 1호 너무 고발을 홍준표 대표로 해서요. 아. 네.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예산 중에 81억 원이 있습니다. 네. 81억 원은 영수증도 없이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그걸 자기 생활비로 썼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처벌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정권 때. 그건 말이 안 이것도 되지.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네. 아. 공금 횡령을 해놓고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그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공개적으로 자기가 네.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잠깐만 이 대목에서 그럼 세금 도둑 잡아라 거기는 후원 안 받나요? 거기도 후원 받습니다. 아, 거기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저 블로그가 있고요. 지금 네. 고발인 모집하고 있는데 예. 아직 이제 네이버에 등록은 안 돼 있어서. 네. 예. 제가 세금 도둑 잡아라. 네. 예. 제가 거기 총수를 맡고 예. 후원금을 같이 하시죠. 횡령해야 예. 되겠다. 후원금은 아니 생활비로 세금도둑 여기 네. 있네. 그 후원금을 생활비로. 네이버에서 세금 도둑 잡아라고 쳐보시면 제가 올린 몇 가지 글이 있는데요. 그 네. 글로 들어가시면 또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고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1호 홍준표. 예, 영광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래 이러니까 이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세금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고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박근혜도 세금 도둑 뭐 이미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공동 총수로 아마 총수는 한 명 있을 것 같고 왠지 공동 총수로 취임을 공동 일단 해서 대표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제 영입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에 확 꽂힌 이름 네, 세금 도둑 도둑 잡아라. 잡아라. 네, 여러분 혹시 같이 고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발인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많은 참석 그래서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말도 안 되는 예산들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좀 없애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책 활동에 쓰게 돼 있는 돈도 엉뚱하게 쓰고 있어요. 네. 네, 뭐 백기기 자료집 만들고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줄이거나 정리하면 지금 국회 예산 가지고도 사실 360명 쓰는 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정말.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제 가능한지 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제도 개혁하려면 이제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 문재인이 네. 이니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지만 지금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네. 자유한국당에서 엄청 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석수도 높고 말이죠. 지금 네. 불안해 죽겠어요. 120석 네. 넘을까 봐.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할지 여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방법은 자유한국당 패싱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하자. 제끼고? 빼고 하자 그냥.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없고 시간은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116석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정당 다 합치면 181석이 됩니다. 네. 181석을 모아서 안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더라도 신속 처리 절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80명만 넘으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지금 좀 판을 만들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자유한국당으로 더 이상 못 넘어가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그것도 필요하고 제일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대표를 약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아. 그것도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발운동 이런 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겠다. 다목적으로 압박하고. 아,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 모아도 지금 181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180석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진짜 사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사실 네. 이탈표가 또 있을 수도 근데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건 뭐 국민들이 진짜 민심으로서 이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어떻게 여론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정 안 되면 진짜 여의도 뭐 국회를 둘러싸서라도 마지막에는 진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홍콩이나 대만에서도 막 국회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 들어서 대통령을 어쨌든 탄핵시키고 했지만 국회를 안 바꾸고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든 뭐 저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은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국회에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180석 못 만듭니다. 절대로 못 만들고 시민들의 여론이 강하게 들어가야지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저나 같이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진짜 한번 여의도에서 한번 모여보자고 할 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니 지금 봤는데 다방면으로 지금 네. 보니까 뭐 홍준표를 지금 일단 고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을 묶어두고 예. 그리고 또 뭐 하여간 우리 예. 또 뭉치고 이 예.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네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뭐 네. 제가 아무 힘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어주고 네. 계십니다. 머리를 좀 네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데. 푸석푸석해요, 대표님. 누군지 뭐 얼굴이 개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 같은데. 나 피곤하면 흘러. 피곤하면 개기름이? 네, 그렇군요. 개기름이 뭐냐 그러면 사람 기름이지. 개기름이는 안 그래요? 넘어갈게요. 아니 사람한테도 나온 사람 기름이지. 개기름은 개한테 나온 거. 자, 나는 곱슬이다 172회. 오늘은 온 국민의 애물단지이자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버린 국회! 네, 민의와는 전혀 따로 놀고 있는 이 국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지.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정말 우리 촛불혁명으로 이 불의한 권력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 힘. 네, 이 힘이 정말로 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회 권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다시 그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전부 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비례민주주의 연대 네, 여기 후원 계좌도 있다고 합니다.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우주 최고의 용의 문제 전문가 선진 오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